자, 이어서 지난 시간 그 디오메데스의 그 대화,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맞서 싸웠던 그 적장으로 나왔던 자와의 대화를 하다가 잠시 여기서 이제 끊어진 것이 되는데, 글라우코스하고 디오메데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215회까지 했는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 때에 쭉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양측은 트로이하고 그리스 연합군을 대표해서 일기토를 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서로 알고나 싸우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안이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어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싸우지 않는 걸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데요. 이보십시오. 그렇다면 조상 대대로 당신은 나의 빈객, 아주 친한 그런 손님 같은 관계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6행부터 쭉 보다 보면 230, 31행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러니 자, 우리 서로 무구들을 바꾸어서 우리 부조 때부터 친구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음을 저들도 알게 해줍시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서로 몸에 이렇게 무장한 이 갑옷을 바꾸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를 확실히 해주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우방임을 확인하는, 우정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신이 개입을 하죠. 제우스가 나타나서 글라우코스의 분별력을 뺏어버린다. 자, 글라우코스는 바로 트로이 측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무장을 바꾸는데 좀 손해보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황소 100마리 값어치가 있는 자신의 이 무장한 모든 것하고 황소 9마리, 그러니까 값어치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상대방의 무구를 갖다 맞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시사하는 바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 중간에 끼어든 에피소드 사파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헥토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트로이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237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헥토르가 스카이아인 문과 참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자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과 딸들이 그 주위로 몰려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몰려온 거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지인들, 남편 될 수 있고 가족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거죠. 살아 있습니까?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고, 뭐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들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고는 장면이 바뀌면서 자기는 자기가 가야 될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프리아모스의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한 게 나오죠. 그리고 그 궁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궁전 안에는 잘 깎은 돌로 만든 침실 51개가 있다. 50개가 있다. 침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궁에서의 침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높죠. 그래가지고 이제 쿠비쿨룸이라고 보통 라틴어에서는 방을 얘기해요. 방을 얘기할 때 쿠비쿨룸이라고 해요. 쿠비쿨룸이라고 하는 방을 맡는 룸을 얘기하는데요. 쿠비쿨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왕이 있는 궁전에서의 이 침실 공간을 갖다가 보통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갖다가 하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렘. 하렘은 특히나 왕이 있는 왕궁에서의 공간, 이 방 하나하나를 하렘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이 필요한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왕이 필요에 의해서 데려다 놓은 많은 사람들, 궁녀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하렘에는 하렘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이것도 왕국이기 때문에 하렘이 존재를 하는데, 침실도 하렘이 될 수가 있는데, 무려 50개가 있는 걸 봤을 때 그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되더라도 정확히 몰라도 왕이 둘 수 있는 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 좋게 수십 명을 둘 수, 후궁만 하더라도 한 10명 가까이 둘 수 있고, 후궁 정도 되면 권력이 높은 궁녀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궁녀는 조금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죠. 그냥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고, 후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왕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인급 와이프 수준에 있는 사람을 서열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칭호가에서요. 무슨 무슨 궁이 있는데 중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부인이고 본부인 아니고 유사시에 쉽게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후궁을 많이 드리면 이 후궁들이 쉽게 말해서 권력이 높아요. 그래서 후궁이라 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한 50명 있다 그러면 제가 안 세봤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중전이 나와서 왕이 된 케이스는 퍼센테이지가 통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그 중전 아닌 사람도 후궁에서 나타 보니까 왕 된 사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역사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전이 나와서 왕 되었으면 정말 이게 적장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장자라는데 그래서 이제 하렘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녀들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궁녀가 하는 일은 왕궁이 크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을 도맡아 보기 위해서 왕실에 왕궁에다가 이제 특별히 그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잘 선발을 하죠. 이 적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순하게 얼굴 이쁘면 가는 거야.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왕이 써먹기가 굉장히 적합할 정도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데려가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를 못해가지고 궁녀가 돼서 허드렛일을 하는데 거기서 변수가 있는데 왕이 특별히 좋아하다 보면 이제 왕의 은혜를 받는 걸 갖다가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왕의 성은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은을 입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돼요. 왕의 성을 입었다는 게 왕이 특별히 성이 거룩할 성이니까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와 남자 간의 이 상황에서는 성은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근데 여자에 대해서 왕의 성은을 끼쳤다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100% 가깝게 성관계를 한 것을 성은을 입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밤마다 이제 자기가 가서 자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곤한 날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자기 방에서 그냥 혼자 자고 그러지 않은 날은 중전한테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두는 많은 사람. 그런데 그게 몇 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갈 수가 있어요.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물에 콩나듯이 운이 좋아서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왕한테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로 바로 어떻게 불림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왕이 그 침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왕한테 불려가서 왕한테 가서 자고 올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은을 입었다 그러죠. 성은을 입어버리면 이제 그날부로 뭐가 돼요? 우리 관료사회에서 말하는데 이제 승진을 하게 되죠. 그죠? 승진을 하게 돼서 자기가 이때까지 모시던 사람이 자기를 모시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은을 입는다는 말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왕한테 마음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은을 입는다는 이 동작이 완료되는 것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성을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운이 좋아가지고 남자애를 하나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왕자를 낳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조선시대 임금이 되었던 경우도 무진장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 만사가 알 수가 없는 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그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는 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에게 이 희생 제물을 바쳐가지고는 트로이의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는 그 일말의 기대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걸 부탁하러 가는 그 장면이 여기 된다는 그런. 그래갖고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254행을 보면 어머니가 이제 그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사가 나오는데 내 아들아 어째서 너는 광포한 싸움터를 떠나 이리로 왔느냐
아마도 악명 높은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이 우리 도성을 둘러싸고 싸우며 너를 몹시도 괴롭힌 모양이구나. 그래서 성체 위에서 제우스께 두 손 모아 빌려고 이리로 달려오고 싶었던 게지. 잠깐만 기다려라. 하면서 뭐 너한테 지금 내가 피로를 풀라고 내가 포도주라도 갔다 올 테니까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264행에 이 헥토르가 지금 그런 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인데 이 아테나 신한테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거 얘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존경스러운 어머니, 저를 위해서라면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제가 힘이 빠져서 투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요.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게 269, 270행에 어머니께서는 재물을 들고 전리품을 가져다주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서 연로한 부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한답니까? 공을 들여서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비견 문화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멘탈리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 포도주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힘이 빠져서 투지를 잃게 될까 두려워요라고 265에 나오죠. 그죠? 이 265행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 많은 문화권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65행이 당연하죠. 이게 헥토르가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포도주 같은 거 안일하게 먹고 있겠냐 이 말인데 중요한 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65행에서 전쟁 상황에서 사람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죠. 전쟁 상황이라면 함부로 우리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되는. 예를 들어 전쟁 벌어졌는데 그죠? 그 술판 버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각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자기 엄마가 뭐 너 피곤하고 고생하니까 잠깐이라도 이거 마셔라고 하는 건 좋은 말이지만 헥토르에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아테나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포도주 같은 거 마시면 힘 빠져서 투지를 잃게 돼요. 그죠? 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사람마다 이 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용을 못하면 손해보는 수가 있다는. 그건 뭐냐면은 술을 먹는 양에 따라서 결정. 자기가 술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본인이 안다라고 했을 때 술을 마셔서 자기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알고도 잘 안 되는 게 술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장처럼 이 마그네틱이라 그래서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마음은 예를 들어 소주 한 두 잔만 먹으려 했는데 이 자리를 일어서 보면 몇 병 먹고 앉았더니 그게 뭐냐면 술은 술을 자꾸 땡기는 그런 흡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자체를 이렇게 멀리 해버리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문명권에 대해서 이 술에 대한이나 아니면 이제 전쟁 상황을 의식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그 다윗이 실수를 해갖고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인데 다윗이 실수를 해서 이미 결혼한 어떤 유부녀를 하나 어떻게 돼요? 성적으로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간통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간간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왕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통을 하게 되는데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애절트리라고 그러죠. 애절트리. 요즘 우리나라 이거 없어졌습니다. 간통법이 없어졌는데 이 간통을 한다는 거죠. 간통을. 이 유부녀하고 이제 간통을 했답니다. 애덜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간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남편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인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뭐 처리를 하든지 그래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잠시 집에 왔다 가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왔다 가가지고 이제 이 왕이 왜 불렀는지는 우리가 좀 더 그 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명을 받아서 간통한 부인의 남편이 이제 헷 사람이라는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왕의 명령만 받고 가겠다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니까 왕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집에 가서 내 부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좀 이렇게 부인이라도 만나고 가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해서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도 지금 전쟁터 나가서 지금 잘 때도 옷을 풀지도 안 하고 전쟁 도중에 긴장하고 있는데 왕이 불러서 왔지 내가 어떻게 그 군사들을 생각하면은 뭐 어리없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우리 부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집에 안 가겠다 하면서 집에 안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전쟁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이라 그러면 그 전쟁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쟁답지 않게 인식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온 세월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과거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고가 간 거지, 그죠? 그 사건 터지고 몇십 분 안에는 그 정부까지 보고가 가요. 그 정도는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보고를 접수받은 사람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듣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의 수수께끼인데 그럼 쉽게 얘기할 수 이건 거의 100%인데 그 보고를 접수받은 그 대통령이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 사고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인 이 중고생이 들어있는 배 갑자기 뒤집어졌어. 지금 빨리 구해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대처만 빠르면 한 500명 중에 거의 다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쉽게 생각해. 그냥 매일같이 발생하는 조그만 뭐 교통사고 하나 정도로 생각한 상황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 볼일 다 보고 나왔을 때는 너무 늦은 게 6, 7시간 지나야 돼. 이미 다 죽을 사람 다 죽어 있고. 그래갖고는 그때 이제 겨우 재난복장 해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그죠? 상황 판단을 갖다가 여기 있는 이 헥토로처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 속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분노했던 게 달리 분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치명적인 것이고 일본 기자가 그걸 봤을 때도 황당하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현장에 직접 날아갈 정도는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전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타든지 하다못해 고속 그 전투기를 타고 가면은 현장에 30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게 100%입니다. 뭐 맨날 교통사고 나는 거 수상교통사고다 생각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쇼크를 당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예의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5.16 쿠데타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군대 기강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1961년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 그 군대에서 출세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이 박정희라고 하는 그 육군 소장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한 세상이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끌어모아서 정부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서 권력을 뺏기 위해서 꾸민 것이 5.16 군사 반란인데요.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정보가 새 나갑니다. 정보가 새 나가서 그 우리나라 정보국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조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긴 자기대로 쿠데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갖고는 잡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 부근에 있는 여인숙에 들어가서 같이 공모했던 사람하고 일시적으로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하는데 숨이 바짝바짝 마르죠. 잡혀갈 수도 있고 못하고. 그래갖고 뭘 하고 있냐면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사람이 이렇게 긴급한 궁지에 몰리면 몇 가지를 취하는데 보통 술을 마시는 게 이제 사람이 왜? 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죠? 술이 보통 어떤 때 기여하냐면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견디기 위한 어떤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통 이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괴로운 걸 잊기 위해서 마시는 게 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후대는 이제 즐겁게 되기 위해서도 마시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그 동료들하고 같이 나가서 대포집에서 술을 한잔 마셨다는 거예요.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비틀비틀 해갖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자기 같이 쿠데타를 진행시키고 있는 이 그 상황실에 가가지고는 진척 상황을 듣는데 이후로 이제 일이 잘 풀려갖고 쿠데타가 잘 진척이 되는데
그래갖고 술이 채갖고는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자꾸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 후에 이제 정언을 하게 되는데 같이 쿠데타에 감당을 해서 거기 이제 일조를 했던 공수부대의 그 당시 이제 총책임자였던 대령이죠, 그죠? 그 사람 정언 들어보면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 국가 반란을 갖다가 도모하기로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면은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술이 깊이 취해갖고 와가지고 해서 정말 그 신빙성이 안 가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찰나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일 때는 이 전쟁에 몰입을 해야 되고 시험을 치기 전에는 시험 준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잘 없죠. 시험 치는데 시험이 괴로워서 술을 계속 마시면서 공부를 하는 이건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해서 좀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만나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테나 여신에게 공물을 바쳐서 지금 전쟁 상황을 반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85행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198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공물을 바치기 위한 준비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그 요게 나오죠. 305행부터는 아테나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테나 신여 받아주소서 해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경스러운 아테나여, 도시의 수호자여,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하신 분이여, 제발 디오메데스의 창을 꺾어요. 디오메데스가 굉장히 적군들 중에 활약하고 있으니까 저놈 좀 잡아주세요. 말이죠. 그 자신은 스카이아이 문 앞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지게. 자,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트로이가 당했던 그 울분이 여기 감정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 그냥 쳐박고 돌아 죽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만약 여신께서 도성과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아직 막대기에 맞아본 적 없는, 이게 뭔 말이야, 갓 태어난 한 살배기 암송아지 12마리를 갖다가 당신의 신전에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그 아테나 신에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헥토르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알렉산드로스 즉 파리스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파리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분이 나쁘죠. 왜? 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떫은 마음으로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데 326행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좀 이상하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지금 도시와 가파른 성벽 주위에서 싸우며 죽어가고 있다. 함성과 전쟁이 이 도성 주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 너 때문이 아니냐. 만약 다른 사람이 가정스러운 싸움에 태만한 것을 본다면 너는 아마 그와 다투려 들겠지. 자, 일어서라. 도성이 머지않아 타오르는 불길이 휩싸이기 전에 하면서 그때까지 메넬라우스하고 일기토를 버리다가 이 힘에 눌려서 죽을 뻔하다가 신이 구해줘서 돌아왔던, 그래서 여전히 전쟁하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동생 파리스에게 용기를 내서 어차피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는 전의를 갖다 북돋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즉 파리스가 답을 하고 있어요. 헥토르 형님이 날 꾸짖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침실에 앉아있는 까닭은 트로이인들에게 화가 나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슬프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그런데 방금 나는 나더러 자기 부인 헬레네는 나보고 싸움에 나가라고 왜냐하면 헬레네가 보더라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전쟁 났는데 책임지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쫓겨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연상되는 걸 좀 얘기를 하자면은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로마에서도 스로마는 이미 망하고 이 AD 6세기가 500년대란 말입니다. 500년대에 보면은 로마 그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라고 있어요. 유스티니아. 로마 법전을 완성한 사람인데 티니아누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위기가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왔단 말인데 유스티니아누스가 지금 뭐하고 기억이 비슷하냐면은
헬레네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용기 있게 여자로서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유스티니아누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가 있던 그 수도의 도읍지 성벽을 적들이 에워싸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판 벌여야 되는데 적 앞에 이제 왕이 아무래도 두렵죠, 그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마치 도망가려고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이제 마누라였던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테오도라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출신은 전하는 바에 하면 매춘부, 창녀 출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돼갖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계가 대단합니다. 남편 보고 도망갑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의 마누라였던 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황후가 겁을 내지 마. 맞서 싸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당신을 보고 있다고. 해갖고 용기를 줘서 그걸 용감하게 싸우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로마의 이 여자 왕비들, 황후들 중에는 이렇게 기계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헬레네도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지금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게 굉장히 트로이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마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338행을 보게 되면은 그 파리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요? 나도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헬레네도 한마디 합니다. 요거 이제 따옴표로 직접 인용이 된 344행을 보게 되면요. 시아주버니, 맞죠? 그죠? 자기 남편의 형님은 시댁에서의 아주버니 되죠. 그죠? 그리고 동생은 시동생이 되고, 시동생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도련님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아주버니는 시아주버니라고 하는데 보통 서방님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명칭이 굉장히 발달되죠. 서양 같으면은 여기는 시아주버니가 나오는데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이름 그대로 부르면 돼. 토마스, 뭡니까? 톰, 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아주버니가 면 철수라고 하면 철수야 이렇게 못 붙는다. 왜?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색해하는 분. 그래갖고 호칭을 자꾸 부르죠. 그죠? 이걸 빨리 좀 우리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뭐든지 간에 호칭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와서 갖다 붙여주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실업자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 뭐라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이 더 많은데 남 보고 선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선생은 자기보다 먼저 산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호칭도 이제 좀 고쳐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야말로 재앙을 감겨주는 끔찍하고도 염치 없는 여인이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 따라오다 보니까 전쟁의 원인이 되어버렸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시던 그날 세찬 폭풍이 산속이나 노하는 바다의 물결 속으로 치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휩쓸어 버렸다면 좋았을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괜히 태어나서 민폐를 끼쳐서 이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신들께서는 이 모든 불행을 이렇게 정하신 바에는 나는 사람들의 모욕과 심한 비난을 느낄 줄 아는 더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파리스입니다. 지금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므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하면서 아직까지도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좀 비겁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헥토르가 하는 얘기가 지금 나는 당신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가서 나의 아내와 아이들 만나볼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366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백 장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로가 돼서 이제 신라 군에게 노예살이를 하게 될 가족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미리 자기가 선수를 쳐서 가족을 다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헥토르 같은 경우는 가서 그냥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기 힘든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전쟁이 진다는 걸 수치로 하는 건 동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윤리관은 동시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야 전쟁이 졌다고 노예로 삼고 그게 없죠. 왜냐하면
현대의 법이 새로 나온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쟁이 지면 배상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노예 삼고 이건 옛날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건 옛날 얘기니까 이제 옛날의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자, 내가 그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신들께서 당장 아카이오이족의 손으로 나를 쓰러뜨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만나본다는 이런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가서 이제 공간 이동을 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이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제 부인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인데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딱 들어섰는데 한 방에 자기 부인이 안 보이고 어디 갔단 말입니다. 가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기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된다. 자, 406행 7행을 보게 되면 이래. 자, 여기는 헥토르가 자기 부인 안드로마키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자, 안드로마키가 아니고 그 헥토르가 하는 말이에요. 안드로마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당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당신의 그 용기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어린 자식과 머지않아 과부가 될 이 불행한 아내가 당신은 가엾지도 않은가 봐요. 이미 복선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안드로마키가 보든지 아니면 헥토르가 보든지 누가 보더라도 전쟁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한 번 더 벌어지면 완전히 결판이 나는데 거의 100% 트로이가 지게 될 걸 미리 예견하면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헥토르는 전쟁에 전사할 것이고 자기는 과부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410편을 보게 되면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당신을 잃게 된다면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생략을 해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번 이제 남편 떠보는데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가 참 죽을 거니까 목숨이라도 건져라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데 헥토르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41행에 나옵니다. 난들 어찌 그런 모든 일들이 염려가 안 되겠소. 그렇지만 내가 만일 겁쟁이처럼 싸움에서 물러선다면, 즉 임전무태를 해야 되는데 임전무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이게 부끄럽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는 465행까지 자기는 전쟁터에 나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스카이 만드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466행 이후로 쭉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옴표 나오는 대목이 요거는 이제 그 정황묘사만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466행부터 보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아이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아이가 깜짝 놀라서 숨어버리는 걸 보고는 한번 웃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겁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무장한 무서운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작별인데 그죠? 잘 있으라 하면서 입을 맞추고 팔을 안아서 으르면서 신에게 이제 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고 있죠. 따옴표에서 206페이지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494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투구를 집어들어 쓰거나 이제부터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갖고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집을 향해 떠나고 자꾸만 뒤돌아보면 눈물을 흘리고 이게 다 암시하는 게 이제 결국 나중에 전쟁이 진행되면 남편이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암시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슬퍼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7페이지에 502행을 보게 되면 한편 파리스도 지붕 높은 그의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제 같이 출전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는 집을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520행 이전에 나옵니다. 형님 내가 우물쭈물 하느라 명령하신 대로 제때 오지도 못했는데 하고 이제 하니까 동생이한테 이제 형이 이제 조금 다정해지죠. 이제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자기 동생을 이해하면서 이제 자 가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208페이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전형적인 아카이 오이족을 묘사하는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 아카이 오이족 트로이아 땅에서 몰아낸 뒤 하늘에 계신 영생하는 신들을 위하여 궁전 안에 해방의 희생용 동이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제우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나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